자, 우리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만났죠. 그죠? 어쨌든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말 본 시험이었었는데, 여기서 설령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죠? 일단은 한번 거쳐가는 과정인 거고, 지방직 때까지 아직 우리가 8주에서 9주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본 점수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도 분명하게 인지 좀 하시고, 그죠?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시간 배분 잘해가지고요. 최선 다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리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게 출제기조 전환되고 나서 첫 번째 본시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본시험이어서 전반적인 유형, 그 다음에 난이도 분석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문제 해제도 필요하죠. 그죠? 문제 해제 필요하고 각각의 문제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가 그런 방향이나 각도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대체적인 평은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일정 기간 했을 때, 일정 기간 해왔을 때는 좀 평이 했다. 다만 아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그냥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냥 독해 어느 정도 했던 거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좀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문법적인 것과 논리는요, 예전에 해왔던 독해만 했었더라면 틀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한테 쉬운 시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우리 클래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접근했을 때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러니까 안 나왔어도 공부하면 되니까 좌절하지 말고 잘 나왔더라도 방심하지 말자. 요게 결론이죠. 자, 전체적인 유형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 2025년도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 1차 예시 문제하고 문항수가 똑같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역별 문항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문항 중에서 우리 독서, 뭐 이를테면 예전에 비문학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래서 독서가 8문제, 그 다음에 언어가 4문제. 언어 같은 경우에 우리 매번 보는 1번.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고쳐 쓰는 거, 문장 단위에서. 그 다음에 문법적인 제시문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지에 적용해서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논리가 3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글 수정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대화 상황 분석하는 게 등등등 해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가 몇 문제?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합쳐서 20문제 맞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문항 출제가 됐고요. 잘못 썼을까봐. 그죠? 선생님 21문제인데요? 이거 뭐죠? 이럴까봐. 그리고 좀 특징을 보면 재밌는 게 독서가 정말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다 풀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습해왔던 것보다는 시간이 아마 덜 걸렸을 겁니다. 우리 보면 시험지가 5페이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페이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웠죠. 근데 이게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줄간격 최대 200이라는 걸 제가 한글 파일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연습해왔던 대로 160 정도의 평균 줄간격으로 하면 밑에 이만큼이 시험지가 벼야 되는데 시험지 모양 예쁘게 잡으려고 줄간격을 200으로 해서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해왔던 것보다 조금 분량이 적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시험은 아니었고 다만 1차 예시문제처럼 작년에 1차 예시문제처럼 빡빡하게 막 줄간격을 147까지 막 줄여가지고 많은 내용을 꾸겨 넣은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량은 요 정도면은 좀 시간 배분했을 때 10분 늘어난 것도 있고요.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독서 난도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죠? 다만 살짝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왜 독서, 비문학 영역 중에 문제 자체에서 빈칸을 형태로 주는 걸로 말고요. 내용 추론해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기는 하죠. 물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1, 2차 예시 문제 전체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빈칸 뚫어두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들어갈 내용을 묻는 문제가 2개씩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물론 지방직 때는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관련된 게 이제 4문제가 나왔는데요. 그죠? 4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표준 발음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의문론, 그다음에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 말고 한글 맞춤법 규정을 지문으로 준 거,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것들을 모음의 발음 우리 모의고사 때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문으로 준 거에서 가만히 보면 문법 영역이 단순히 그냥 국어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말고 어문 규정, 그래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도 제시문의 형태로 주고 나서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우리가 예측해왔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오히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언어 쪽에서 나왔죠. 그 여러분들 아마 풀어보시겠지만 이따 볼 거예요. 14번 문제. 그죠? 그래서 나치형에서 14번 문제 표준 발음법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닌데 현재 여러 곳에서 집계를 해보면 60%가 약간 넘는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60% 미만은 아닌데 이게 정답률이 가장 낮았는데 60%가 약간 넘는 정도. 물론 이제 문법적인 내용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언어에서 좀 발목 잡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 세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뭐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장 논리만 나왔고 수로 논리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왜 수로 논리라고 배웠던 게 모두, 일부, 몇몇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물론 이것도 1, 2차 예시 문제에서 거기 시험지 하나 챙겨가시면 돼요. 그죠? 1, 2차 예시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로 논리가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거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꾸준히 연습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요. 문장 논리 난도는 적정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그저 조금 시간 들여서 풀 수 있는 형태였고요. 우리 왜 문장 논리 같은 거 할 때 한간에 이제 어제 그저께 시험 치르기 전에 이런 얘기 돌았었죠. 대우만 알면 돼. 근데 대우만 알면 되는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 논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그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알고 충분히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영역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평이하고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휘 같은 거. 어휘도 두 문제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1, 2차 예시 문제는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응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고유어를 뭡니까? 예, 선택지에 있는 한자어에 대응시키는 문제가 나왔었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한자어를 선택지에서 고유어 나와 있는 선택지에 대응시키는 문제가 나왔는데 앞뒤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유형은 이 정도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연습해 왔던 대로 꾸준히 연습하면 지방직도 큰 문제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게 이런 거죠. 범주를 제한한 게 아니라 유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1, 2차 예시 문제에서 나왔던 그 형태 그대로만 출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1번 문제 있잖아요. 공공언어 바로쓰기. 거기 보면 1, 2차 예시 문제는 주로 문장을 문법적으로 맞게 표현하는 것만 나왔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 그런 것만 다뤘는데 이를테면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거. 그죠? 우리 그 번역투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쓰는 거에서 우리가 좀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는 책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좀 했었어요.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1, 2차 예시 문제는 유형을 보여준 거지 출제 범주를 딱 제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장 고쳐 쓰는 차원에서 어휘 차원까지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자, 전반적인 체감 난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공부하지 않았다면 언어나 논리 부분에서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독서만 그냥 쭉 했던 사람들은 이거 8문제 자체는 정답률 80% 미만의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근데 나머지 영역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해왔으니까 지방직 때까지는요. 현재 이제 90, 95, 100, 그 다음에 85, 요 정도 선에서 계신 분들은 국어는 더 이상 그 별도의 개념 학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 라인에 계신 분들은 별도의 개념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항상 요건 조심해야 되죠. 고등학교 때도 가만히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점수가 한번 잘 나와서 그거 아예 손을 안 대면 그 점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시간 들이지 말라는 거지 아예 손을 떼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제 느낌에는 우리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 이 정도 시간 투자하시고, 오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14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요, 우리 예전에 정돈했던 그 언어 부분이 있잖아요. 언어 부분의 문법적인 내용들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제시문들 나왔을 때 편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왜 유튜브 강좌에 기테마니아에 올려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강의 길지 않으니까 국어에서 그 정도만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번하고 14번 문제 요런 거 틀리신 분들은 그 우리 언어 학습했던 거 문법이죠 예전에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20분 24강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한 2주만 봐도요 금방 적용 개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학습하고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일단 꾸준히 해봅시다. 요즘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 역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은 아마 대부분이 행정법, 행정학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난도가 저도 뭐 제가 행정법, 행정학을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난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나오는 과목이 아마 전공 과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국어 같은 경우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국어를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예,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점수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 함께 했으면 이 정도 시간 투자해서 이 정도 점수까지 85에서 100 사이 이 정도 점수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딱 시험지 보고 나서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됐다. 새로운 시험에도 나는 통한다. 뭐 내 자화자찬이지만 이거 됐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 투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로 훈련시키지 않고 쓸데없이 5급에서 끌어오고 막 저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언어 이해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이 정도만으로 고득점 맞을 수 있다. 국어는 더 이상 시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내 걸로 다 됐다. 이번에 수로 논리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왜 안 나왔겠어요? 제가 크법이라는 파괴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인혁초에서 안 거야. 저 새끼 크법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정식도 아닌데 야매 같은데 잘 풀려. 그래서 이거 내면은 변별력 없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권기태가 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문제 이번에 내면 안 되겠다. 근데 물론 지방직에는 나올 수 있어요. 뇌피셜입니다. 어디까지나 오피셜 아니에요. 뇌피셜이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전반적인 분석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실제로 문제 하나씩 보죠. 그죠? 문제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하고 풀어봅시다. 뒤쪽에 복사해 놓은 프린트 있으니까 별도로 챙겨가셔도 돼요. 자, 한번 보죠.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1, 2차 예시 문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게 뭐예요? 모의고사는 연습했어요. 뭡니까? 외래어나 외국어를 그죠? 우리말로 다듬을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기본 계획, 종합 계획 이런 말씀 한번 수업 시간에 드리면서 이게 원래는 원문에 마스터 플랜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선택지에 기본 계획, 종합 계획이라고 바꿔서 냈습니다. 우리가 근간의 시험에 있기는 있었는데 물론 그것까지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매번 연습했던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해가지고요. 어휘를 따로 가나다 순으로 암기할 정도는 아닌데 일상적인 어휘, 특히 공문서에 쓰이는 어휘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 찾아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연습했던 거죠. 지나치게 명사만 나열하면 서술해 주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뭘 활용하는 거, 조사나 어미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를 붙여서 뭐 해서 명사인데 명사를 하다 이런 걸로 풀어서 쓰는 것도요 꾸준히 연습해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요 우리 함께 언어 공부했던 그러니까 문법적인 영역 공부했던 데서 그 문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문장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고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에 유독 약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보다는 아예 그냥
공문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틀린 예문들을 문장 단위로 쭉 해가지고요. 제가 좀 가볍게 정리는 해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성하는 거 말고 문장 하나에서 고친 거.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고침. 문장 하나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고침 해가지고요. 요거는 좀 보조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는 저도 한 주는 좀 여유 있게 쉬고 싶어요. 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또 꼬맹이들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일단 이번 주는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궁지하고 차곡차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장 대 문장으로 해서 한 문장씩 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거 마스터 플랜 부분에 밑줄 치고 기본 계획으로 바꿔야 함. 왜? 과도하게 외국어를 썼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조건은 확인하시고요. 자, 보시면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 이거 과도하게 외래어를 쓴 거죠. 그죠? 외국어죠 뭐.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기본 계획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에 걸리는 게 우리 항상 순서대로죠. 두 번째 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건데 니은 쪽이 이쪽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걸려 있는 주어를 한번 봐야 되죠.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본 조사의 뭐는 대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조사의 대상은까지가 주어인데 본 조사의 대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어 쪽에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조사의 대상은 뭡니까? 본 조사의 대상은 뭐예요? 니은을 수행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죠? 본 조사의 대상은 주요 사업을 수행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위탁이나 수주, 그죠?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요거 이제 수주로 바꾸면 안 되고요. 그죠? 이를테면 위탁하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해가지고요. 물론 정확하게 여기서 쓰인 의미는 디귿의 위탁은 2번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술어 부분만 잘 보면 되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수주하다 같은 경우는요. 단적으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주문이냐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해 달라고 주문을 받는 거. 그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량 주문을 받는 걸 우리가 수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물론 물건 말고 공사에도 어떤 표현을 쓰나요? 공사를 수주하다. 뭐 이런 말들 쓰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요. 수주로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지 주문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쪽 한번 보면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 해가지고요. 및 앞쪽까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사들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조사나 그 다음에 서술어 쪽 넣어가지고요. 하다 붙여서 풀어주는 거죠. 어미 넣어서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죠? 이것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써야만 뒤쪽하고 대응도 돼요. 디지털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의 대응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장 구조의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도요. 조사나 어미를 써서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거기에 초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의외로 문법적인 부분보다는요. 어휘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죠? 어휘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문제고요.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연습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개요 문제입니다. 개요 문제. 이 개요가 바로 화법 장문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개요 문제. 지금 보면 우리 1, 2차 예시 문제에서는 그 수정의 원칙이라는 걸 줬는데 바로 돌직구로 주고 있고요. 지금 잘 보세요. 발생 원인 나와 있고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개선 방안이 나와 있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원인과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된다?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개선 방안은요. 이거 1번에 대한 개선 방안. 청소년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제도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택지 1번이 원인의 1번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보면 이게 두 번째 게 이거죠. 원인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청소년 고용업주의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면 고용업주가 인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고용업주에 대한 뭡니까? 노동관계법 교육과 그 다음에 지도를 확대하는 거죠. 고용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노동관계법을 교육하고 지도를 확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한번 보면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통념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세 번째 거, 그죠?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기관 설립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게 부족하니까 인권 존중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설립하자, 그죠? 통념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게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요, 세 번째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 한번 보면,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보세요. 지금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해결 방안, 개선 방안이 나오려면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생 원인에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개선 방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원인에 대응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계획표 문제의 핵심은요. 원인과 개선 방안, 문제점과 해결책이 1대1로 순서대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순서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통째로 이렇게 넣고 있기는 하지만 1, 2, 3, 4번 각각이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1, 2, 3번에 대응이 되는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1번 문제는 1번, 2번이 이제 다 뭐 이런 건데 2번 문제도 정답률이 거의 90%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틀린 분들 계시지만 정답률이 대부분이 이제 여러 학원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80% 내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78에서 8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좀 덜 접해서 그런 거니까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해결책을 찾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정답 이거 4번 확인하시고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뭐 가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거 나와 있지만 이게 빈칸 문제가 아니고요. 독서의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법적인 내용 그냥 점검하는 걸 빈칸 형태로 낸 겁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나오네요. 우리 이거 해봤었죠. 새우볶음, 탈춤놀이 뭐 이런 것들 합성어 분석해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났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거 해봤어요.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해봤던 거고 어휘 그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 크게 둘로 쪼갠다. 이런 것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를테면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 요소가 직접 구성 요소고 처음 두 개로 나눴을 때 한쪽이 접사면 파생어 그다음에 둘 다 어근이면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쓴웃음 같은 단어는 맨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접사, 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파생어가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단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뭡니까?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접사 붙은 우리 복합어는 뭐라고 해요? 파생어라고 하니까 그래서 파생어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쓴웃음 자체는요. 합성어가 맞아요. 합성어가 맞는데 이 흐름을 봐야 되죠.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파생어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는 복합어 구분의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일단은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쓴웃음의 두 구성 요소. 우리 왜 쓴웃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쓴과 웃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쓴 같은 경우는 쓰다의 쓰라는 어간에다가 어미, 니은이 붙은 거니까. 그러면 어미는 우리가 단어 구성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쓰다의 쓰 같은 부분은 단어 형성할 때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어근이 되는 거죠. 쓰다의 쓰, 먹다의 먹 같은 경우는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어간이 되지만
단어를 다른 것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 때는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근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제가 파이널 강의 라이브로 진행할 때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죠? 먹다의 먹자. 기껏 찍으면 뭐해? 아니, 라이브로는 안 봤어라도 시험 직전엔 봤어야죠. 그죠? 내가 발견했어. 이따 쉬는 시간에 따로 얘기해요. 그죠? 예, 딱 느낌이 와. 안 봤구나 하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죠? 물론 우리가 다 풀어봤던 문제기는 한데, 쉬는 시간에 따로 얘기해요. 그죠? 지금은 문제 푸는 데 집중하고. 어쨌든, 쓰다의 쓰, 먹다의 먹 같은 부분은 뭡니까? 활용할 때는 어간이지만 단어 만들 때는 뭐가 된다? 어근이 된다. 그래서 쓴도 어근이고요. 웃음 자체도 하나의 단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어근이죠, 어근. 그래서 쓴 웃음의 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웃음은 물론 음부터 쓰니까 뭐가 맞아요? 파생어이지만 웃음 자체는 하나의 단어로서 뭐가 된다? 어근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쓴 웃음 같은 경우는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그죠? 쓴과 웃음, 그리고 앞쪽도 어근, 뒤쪽도 어근이어서 얘는 그냥 합성어인 거고, 다만 뒤쪽의 어근인 웃음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파생어도 어차피 하나의 단어니까 어근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생어, 그 다음에 웃음은 뭐가 된다? 어근이 된다라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파생어, 어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은 의외로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 2차 예시문제에서 단어 형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 이 단어 형성에 관한 부분을요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우리도 함께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이번에 독서 문제가 무난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생각에 올해까지라고 봐요. 예, 올해까지라고 봅니다. 이게 출제 기조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독서를 좀 무난하게 구성을 한 거고요.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작년에, 그죠? 작년에 물론 출제 기조 바뀌기 전이지만 2024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같은 거 보면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부분에서요. 정답률 60 미만은 아닌데 60과 70 사이 정도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됐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독서 문제가 현재 통계로는 정답률이 80%가 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점수 집계에 따르면 80%가 넘어가는데 이것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독서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생각하거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올해 지방직도 예상은 해야 되는 게 해마다 근 3년간 해마다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그렇다고 해서 막 손 못 댈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흐름은 있었다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할 때 앞으로 독서는요 조금 난도 있는 지문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려운 거 말고 약간의 난도가 있는 제시문으로 연습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해가지고 우리 왜 보통 긍정형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물었을 때는 글의 핵심 가지고 그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선택지를 봐야 되지만 적절한 것 같은 경우는 글의 핵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20세기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유형과 성격의 문학 작품이 등장했고 다양한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됐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전과 구별되는 유형과 성격의 문학 작품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면 그 다양한 독자층이 누구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독자층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자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문학 독자층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일단 어떤 독자층이 있어요? 전통적인 독자층이 있고요. 이들은 뭐 읽었어요? 구활자본 고전소설, 아직 우리가 선택지 안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뭐 읽었어요? 신소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나 대조적인 것을 다룰 때는요. 동그라미 세모로 도식화하기로 했어요. 그죠? 다시 기본 점검하죠. 그래서 이런 독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뭘 읽은 대중소설, 번안소설, 신문 연재 통속 소설을 즐겨봤던 어떤 독자층?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독자층에는 누구? 노동자, 농민, 양반, 부녀자. 그 다음에 근대적 독자층에는 누굽니까? 도시노동자,
학생, 신여성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둘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 중에는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그러면 새로운 독자층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시기 신문학의 순수문학 작품, 그 다음에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자, 이미 또 다른 범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보죠. 신문학의 순수문학,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을 읽었던 사람들을 이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뭐라고?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네모를 쳐도 되는데 네모 치기가 번거로워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러면 1번부터 가보죠. 자,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됐다라는 거 분명히 뭐예요? 전통과 근대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범주로 누가 있었다? 엘리트 독자층. 그러면 각각의 독자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택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문단의 첫째 줄 보면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독자층이 엘리트 독자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안 돼요. 그죠? 여기에서 분화된 게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이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보니까 물론 그 계층에 속하는 게 전통적인데 노동자, 농민, 양반, 부녀자, 근대적인데 도시노동자, 학생, 신여성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엘리트 독자층 나와 있는데 신분과 학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게 지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부녀자와 신여성 이런 것들은 신분 차이가 나는 범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안 돼요. 네, 3번에 보면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자, 엘리트 독자층이 읽은 게 뭐예요? 신문학, 이거 우리나라 문학일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 적절한 것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3번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보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아니 전통적인데도 양반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진술도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죠? 뭐 실수 안 했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됐었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네, 5번. 문맥에 따라서 수정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가보죠.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연습해 왔던 대로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봐야 되죠. 그죠? 내용들 한번 보시면 기억 앞부터 한번 보죠. 기억 앞 보니까 자, 우리는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청 주파수 대역의 하한인 2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근데 뒤쪽에 뭐라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나요? 분필이 빠져가지고 날아갈 뻔했어요. 예, 발사됐으면 웃겼을 텐데. 자, 우리는 뭐라고 들리지 않는 진동을 했으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를 들을 수 있도록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 들리지 않는 진동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 보면 그죠? 자, 이 들리지 않는 진동을 뭡니까? 저주파 음이라고 부르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진동이지만 뭐가 붙나요? 음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들리지 않아도 일종의 뭐로 간주한다는 겁니까? 소리로 간주, 음으로 간주한다는 거니까 니은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소리로 간주할 수 없다면 뭘 붙이지 않았을까요? 붙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니은도 고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괜찮죠? 자, 다음에 디귿 쪽 한번 보시면요.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는데 사람은 보통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도 인식한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높은 영역 중에서도 어떤 소리? 귀에 들리지 않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은 보통 그러면 도달하면 이건 소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거 가청 주파수 대역의 상한을 넘긴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디귿은요, 소리로 인식한다가 아니라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요거 3번.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적절한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 쪽 맞아보면 그래서 걔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기척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걔는 들을 수 있다는 거고 걔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뭐 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걔가 듣는다는 것은 걔가 들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도 굳이 좁기 때문이다라고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았죠? 정답 3번이고요. 네, 6번. 순서 문제인데 늘 해왔던 대로 해봅시다. 얘도 순서 문제. 그죠? 적절하게 나열한 거고요. 한번 가보죠. 이거 틀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죠? 뭐 문제 할 때 이렇게 머쓱하게 웃으면 왠지 틀린 것 같다는 인상을 주잖아. 그죠? 예. 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주말에 참 고마웠던 게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오면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99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99를 한 거고 내가 보태준 건 1 조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1 조금 안 되는 와중에 한 0.8은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 대부분이지. 근데 정말 고맙게 막 그 친구들이 막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 100점 받았어요. 95점 받았어요.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 수능 5등급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95점 받았어. 이렇게 해서 막 연락들이 오고 카페에도 뭐 한두 명씩 글 남겨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제 힘이 가장 크진 않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그 맨 끝이 국어는 잘 봤어요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어는 잘 봤어요. 지방직 때는 합격 문자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연락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국어는 잘 나와서 다행인데 이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생각은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딱 9주 동안 정말 그 전공 과목들 혹은 점수가 가장 안 나왔던 과목들 잘 정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가보죠. 선택지 보면 뭐나 뭐가 문제입니까? 나 혹은 뭐예요? 다 이렇게 되는 그럼 두 개 비교해 보죠.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나 봤더니 자유롭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가 개발되었다. 이거 이미 나와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말려 들어갔다가 이렇게 누르면 바닥에서 이렇게 펴지면서 올라오는 거. 그거 저기 거. 특정 그 전자에서 나오는데 그죠? 예, 거기서 맞아요. 거긴데 우리가 돈도 안 받았는데 PPL이 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니, 돈이라도 주고 뭐 상호 얘기를 하려고 하든가. 그죠? 어쨌든 근데 그거 되게 비싸죠. 그죠? 갖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 마루를 파면 아랫집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바닥에 묻히는 TV 같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랫집 천장이 매달려 있다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셈이어가지고 어쨌든 개발되었다라고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성이 있죠? 다. 그죠?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만 가지고는 첫 번째 위상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내용 훑어야죠. 가보죠. 자, 그 원리를 알려면 그러면 가에서 그 원리를 알려면 LCD와 OLE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남아있고 LCD는 다른 조명 장치의 도움을 받아 시각적 효과를 내고요. 다시 말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따라서 화면 뒤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와보면 일단 개발됐다. 그리고요. 평소에는 말거나 작게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펴서 그저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상용될 날도 멀지 않았다. 근데 질문이 나와 있네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모니터는 평평하고 딱딱한 것인데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 보면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딱딱한 유리 대신에 쉽게 휘어지는 특수유리나, 그죠? 특수유리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화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라. 그러면 보니까 나에 대한 답이 뭐가 돼야 되나요? 일단 나에 대한 답. 어떻게 말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원리를 알려면 이렇게 나가면서 그죠? 답을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OLED 기술은 자유롭게 휘었다 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나 보니까 반면이라는 표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죠? 반면 OLED는 화소 단위로 빛의 삼원색을 내는 유기 반도체로 구성돼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이것도 되게 결정적이네요. 그죠? 그러면 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 우리가 이런 위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가 뒤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 뒤에 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게 쉽게 보이는 거죠. 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반면에 OLED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기 반도체로 구성돼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 다음에 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나가 지금 비교해보면 가 다음에 라가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2번하고 3번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겠어요? 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뭐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나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나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 그리고 뭡니까? 라 순으로 이어지는 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 던지고, 뭐 결정적으로 반면이라는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적거나 말 수 있을까? 한 다음에 뒤에서 뭐 그 원리를 알려면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 있고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해 보이죠. 그죠? 이거 뭐 난도를 아주 높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7번, 8번 지문이 상대적으로 긴데요. 이게 뭐 양적으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7번은요. 이런 거죠.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핵심 논지라는 걸로 많이 연습했었는데요. 중심 내용 찾는 것도 한 문제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2차 예시 문제는 핵심 논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문 전체를 보게 되면 보세요. 지문이 기니까 1문단에서는요.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 내온동물,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뭐? 외온동물,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뭡니까? 항온동물과 변온동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 단락 4문단에 가면 그런데 라고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요. 그죠? 보니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뭐 별개의 문제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줬던 것들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열 획득하는 것과 안정성 유지하는 것은 별개고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구분하는 마지막 문제의 방식과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뭐도 없다, 상관관계도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끝내 마지막 단락에서 앞 내용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중심 내용 찾는 거니까 지금 마지막 문단에 이 두 문장을 충분히 담고 있는 건 몇 번입니까? 2번이겠죠.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동물을 분류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라는 거죠. 나머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1번에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특징을 밝힐 수 없다니 상관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밝힐 거예요?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동물을 내온동물과 외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모호하다. 두 개 중에 뭐가 모호한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쉽죠? 그 다음에 4번에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동물을 분류하는 더 적합한 기준.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는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둘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우리 매번 연습해 왔듯이 제시문의 고유어를 대응되는 한자 찾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제시문 자체 획득, 조절, 구분, 서식이라는 한자가 나와 있고 나머지 선택 제식을 고유어로 바꾸는 형태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획득한다는 뭐예요? 얻는다. 그 다음에 조절한다는 단순히 뭡니까? 올리는 것만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알맞게 맞추기 위해서 올리고 낮추는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구분하다는 정말 우리가 많이 연습한 단어죠. 뭐 하는 겁니까? 나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해양 어류는 물에서 서식한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해양 어류는 물에서 뭐한다? 산다. 이렇게 바꾸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뜻은요. 획득하다는
얻어내다, 얻어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에 얻어내다, 얻어가지다. 그 다음에 니은에 조절하다 같은 경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체온을 맞춰 나간다, 뭐 맞춘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할 겁니다. 굳이 바꾼다면. 그다음에 디귿을 구분하다는 우리가 갈라 나누다, 기준에 따라 나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을의 서식하다 같은 경우는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 그래서 뭐 살다 정도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아주 낯선 어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어휘 때문에 친구들이 막 고민하면서 선생님 예전처럼 한자 가나다 순으로 외워야 되냐 그러는데 되게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냥 우리 꾸준히 해왔던 대로 지문에 대응시켜서 계속 한번 해보는 거, 대응시켜보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죠. 어차피 한자 표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도 오답률이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9번, 10번까지 보고요. 잠깐 숨 좀 돌리죠. 그죠? 9번, 10번까지. 이거 아마 그 옛날에 한 201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에서 저기 수능 준비하셨거나 수능 공부했거나 아니면 2022년, 3년도 요럴 때 그 EBS 교재로 공부한 고등학생들이었다면 요 지문은 되게 익숙할 거예요. 이게 이집트 벽화의 이제 정면성의 원리라는 거 그거 가지고 낸 건데 이게 그 진중권 교수의 그 서양 예술사 부분에 보면 이집트 벽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집트 벽화의 어떤 정면성의 원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성의 원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원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게 2011년도에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2023년도에 EBS 교재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원전들은 아니고 고교 수준에서 그냥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지문을 다룬 거예요. 그죠? 계속 우려먹더라고요, 이 지문을. 희한하게 계속 우려먹는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낯선 지문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제 길이가 달라서 그렇지 뭐 수능 국어나 아니면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그런 정도 난도의 이런 제시문이 다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역시 9번 문제도 뭐 물어보는 겁니까? 중심 내용을 중심이 아니라 추론한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이건 선택지 먼저 보죠. 그죠? 자, 이집트 벽화에서 존재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고 이상주의적 미술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치지 않고 그리지 않고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했다. 그다음에 4번에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적절한 거 찾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왜 특히 1문단 쪽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세 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양식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귀족이라든가 신파라오와 그 다음에 평민들,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리는 양식이 달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이집트 종교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정신성은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고 벽화가 바로 그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내용은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보죠. 이집트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일단 존재와 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게 몇 문단이에요? 2문단이죠. 그럼 2문단 여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과 파라오 귀족은 어떤 사람?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을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뭡니까? 행위하는 자. 그죠? 그러면 존재와 행위가 여기서 나오고요. 계속 이어가면 그죠?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죠? 모두 다 얼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지고 반면이라고 해가지고요. 반면 고귀한 존재. 이미 여기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고귀하다. 그죠? 앞에서 나와 있는 신파라오 귀족처럼 존재하는 자죠. 고귀한 존재는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보세요. 행위하는 자 말고 고귀한 존재. 바로 뭡니까? 뭐 하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존재하는 자는 어떻게?
고귀하게 보면서 어떻게 그렸어요? 불변의 양식으로 그렸으니까. 그래서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번에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쳐서 되게 직접적이죠. 답은. 그죠? 분명히 이집트 종교에는 우리 여기인데 마지막 문단이요. 정신성의 토대를 두고 있고 이 정신성이 뭡니까?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됐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이집트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가볼게요. 뭐 틀린 거 아니죠, 이 문제.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했다. 아니 지금 평범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들 그리는 방식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정신성이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됐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벽화다. 이미 이 벽화 속에 뭐가 있어요? 평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지 않았다는 아예 내용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자, 사실 이 9번 문제는요. 4번에서 살짝 헷갈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2번이 원체 명확하기는 한데, 자, 고민하면 이런 문제는 틀리게 되죠. 근데 우리 왜 1문단에 방금 봤던 마지막 두 줄 잘 보세요. 1문단에 우리 시험지 기준으로, 마지막 세 줄이요. 밑줄 친 니은부터. 잘 보세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양식화되어 있다는 그러면 뭡니까? 이데올로기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수단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미술이 양식화됐다는 건데 지금 4번 보니까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얘는 이것 통해서 그죠? 이집트 미술이 양식화됐는데 결론이 뭐가 돼요?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즉 뭡니까? 수단을 뭡니까? 결과로 본 거죠. 그래서 4번은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걸 토대로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뭐죠? 양식화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죠? 나름 트릭은 걸었는데요. 다만 2번이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살짝 혼동이 됐어도 이건 충분히 답 끌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나머지 선택지들도 그런 식으로 트릭을 걸었다면 조금 어려워졌을 문제였기도 합니다. 그죠? 다만 4번에 이데올로기는 수단이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 목적이 아니라는 건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10번. 저한테 연락 온 95점 학생 중에 10번 틀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왜 틀리는 게 이제는 어렵다기보다는 다 실수의 영역인 거죠. 그죠? 실수의 영역에서 이제 얼마나 실수하지 않느냐가 앞으로 그 남아있는 국어의 함정에서는 모의고사 할 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10번까지 마저 보죠. 자, 기억, 리을 중 문맥상, 지지대상이 같은 거 지금 보면 기억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1문단에 신파라오 귀족 그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그들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니은 앞쪽의 문장 보죠. 벽화에 표현된 대상들 중에서 신파라오 귀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는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일반인은 곧잘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신파라오 귀족과 누구? 평범한 일반인까지죠. 그죠? 그들을 서로 다르게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이 두 범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디귿의 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러기에 얘기하는 그들은 앞에 남아 있는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자 계속 보면요. 반면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들은 이상적 주범에 따라 그러면 반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평범한 사람들 말고 반대축에 있는 누굽니까? 신파라오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 뭐 하고요? 기억하고 리을이 신파라오 귀족들이고요. 니은의 그들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디귿의 그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문맥 잡기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니은 같은 거 파악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요 뒷구절 같은 거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10번까지 풀었는데요. 잠깐 머리 좀 식혔다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